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분야 요즘 정말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도 뭐 매일같이 뜨겁고요. 근데 때로는 이런 기대감이랄까요? 이게 좀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나 현금 청출 능력보다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최근에 잠재적 과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AI 관련 기업 코어위브하고 팔란티어입니다. 이 기업들 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 전망, 그 이면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하방 리스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최대 75% 정도 조정 가능성까지 나온다니 좀 놀랍죠. 그냥 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왜 가치 평가,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진짜로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방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AI 세계 속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 트렌드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면서도 너무 많은 정보에 막 치이지 않도록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어 위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코어 위브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죠. 이 강력한 연산 능력을 대규모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특히 소수의 아주 큰 고객사들, 여기가 이 성장을 거의 이끌고 있죠. 뭐랄까, 소수의 강력한 엔진에만 의존하는 경주용차 같다고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수 거대 고객,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죠. 이들의 투자 계획에 코어위브의 운명이 좀 과도하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큰 손들이 자체 설비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GPU 도입 시기를 뭐 조금만 늦춘다거나 하면 코어위브의 매출이나 현금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걸 넘어서 아예 기업 단기 생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위험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구조적인 위험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 사업 확장 방식인데요. 코어위브는 아시겠지만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빌려서 먼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쫙 구축하고 거기에 비싼 GPU를 채워놓습니다. 지금처럼 뭐 수요가 폭발적일 때는 높은 가동률하고 임대료로 이자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만 꺾여도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 그리고 이미 투자된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운영비, 이런 게 한꺼번에 그냥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일종의 좀 공격적인 베팅인데 수요 예측이 만약 빗나가면 그 막대한 고정 비용이랑 이자 부담이 부메랑처럼 확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르게 되면요.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는군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 물리적인 제약 조건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최첨단 GPU를 제때 원하는 만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전력,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문제, 또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까지 이게 정말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네요. 단순히 GPU만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력 요금이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딱 부딪힌다고 하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코어이브는 첫째, 소수 거대 고객의 투자 사이클에 좀 운명이 좌우되는 사업 구조. 둘째,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것의 양면성. 그리고 셋째,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따르는 까다로운 물리적 제약. 이 세 가지가 주요 리스크인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 요인들이 다 합쳐졌을 때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75% 하락 같은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아마도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그냥 확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대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확 꺾이고 동시에 높은 금리 부담이랑 운영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시장 전체의 어떤 AI 투자 열기 자체가 식으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그러니까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까지 겹쳐진다면 주가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코어 이브의 그 인프라 측면 리스크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영역이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의 강자, 팔란티어로 넘어가 볼까요? 팔란티어는 정보나 국방 분야에서 워낙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상업 분야까지 아주 빠르게 확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특히 그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고요. 근데 현재 주가를 보면 미래의 그런 장밋빛 성장 전망을 상당히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주가에 이미 녹아있는 그 높은 기대치 자체가 팔란티어의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미래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 소위 프리미엄 구간에 있다면요. 실제 실적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주가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압축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어떤 경우에 그런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지연된다거나 신규 수주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혹은 회사가 제시하는 향후 이익률 가이던스가 기대보다 낮다거나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팔란티어의 중요한 축인 정부 및 국방 계약은 이게 본질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요. 정부 예산 편성이나 집행 시기, 또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조달 프로세스, 정치적인 상황 변화, 이런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정부 계약은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이게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죠. 마치 좀 예측 불가능한 파도 같다고 할까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이나 규제 변경 같은 게 계약 시점이나 매출 인식 시점을 지연시키는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환경이 심화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팔란티어의 AIP가 데이터 통합이나 분석,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플랫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쟁사나 특정 산업에 특화된 그런 신생 AI 기업들의 도전도 아주 거셉니다. 기존 강자들 말고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신생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할 때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초기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비용,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이죠. 그리고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조직 내 확산 속도는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상업 부문에서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과연 팔란티어가 현재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팔란티어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첫째,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주가의 취약성, 둘째, 정부 계약의 내재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셋째,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이게 주요 리스크 요인이군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75%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의 경우는 아마도 성장률 둔화가 좀 가시화되고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익률이 하락 압력을 받는 동시에 거시경제 환경 악화,
예를 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라든지 기업들의 IT 투자 위축 같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확 바뀌면서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수축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자, 이렇게 코어이브와 팔란티어 두 기업이 가진 각기 다른 종류의 잠재적 하방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또 리스크 요인이 뚜렷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접근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이적 불가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분산 투자, 그리고 투자 비중 관리입니다. 코어위브나 팔란티어처럼 특정 요인의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 자산 대비해서 비중 상한선을 미리 딱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종목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을 제한하는 거죠. 또한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응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기술이나 사업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분산 투자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주요 이벤트를 활용한 분할 매매 접근입니다. 실적 발표라든지 대규모 수주 공시, 규제 환경 변화 발표 등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점 전후의 불확실성을 좀 감안해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직후에 주가가 막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잠시 좀 거리를 두고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게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셋째는 잠재적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해지 전략인데요. 만약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다고 판단되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걸 방어하기 위한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주식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건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를 확보해서 주가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이죠. 혹은 콜옵션 매도와 매수를 부합하는 콜스프레드 같은 전략도 있고요. 관련 파생 상품이나 주가 하락 시 수익을 얻는 인버스 ET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파생 상품들은 좀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해지 전략,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은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손실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이나 전체적인 자산 배분 계획 안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시든 위험 관리는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묻지마식 투자나 과도한 낙관론에 기댄 그런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시장 상황하고 기업의 실제 성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발생 가능한 하방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업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지표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코어이브의 경우 앞서 강조했던 그 소수 대형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실제로 좀 낮아지고 있는지, 즉 신규 고객 확보 성과가 어떤지가 중요하고요. 또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나 GPU 임대 단가의 변화 추이, 부채 수준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 그리고 전력이나 부지 확보 같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네, 코어이브는 그런 지표들이 중요하겠군요. 네, 팔란티어의 경우는 정부와 상업부문 각각에서 신규 계약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들, 예를 들면 연간 계약 금액 ACV나 총 계약 금액 TCV 같은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수주한 계약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핵심 플랫폼인 AIP의 유료 사용자 수나 실제 사용량 변화, 이익률 추세 이런 것도 면밀히 추적해야 하고요. 물론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나 기술적 우위 변화와 같은 경쟁 환경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팔란티어는 계약과 사용자, 경쟁 환경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두 기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역시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 변화하고 AI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 및 실제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 시장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부 기업들은 각자의 사업 모델이 가진 어떤 특정 취약점,
예를 들어 코어 위부의 경우 소수 고객 의존도나 높은 레버리지 같은 거요. 혹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치평가, 팔란티어의 경우 실적 기대치 변화에 대한 민감성 같은 것 때문에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그저 AI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하고 위험 요인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중한 투자 비중 조절, 핵심 지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험 관리 전략을 활용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고객 기반이 실제로 다변화된다거나 수익성 및 현금 흐름 같은 펀더멘털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될 때 그때 투자 노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어웨이브 사례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막대한 전력 확보의 어려움, 또 적합한 부지 선정의 난항, 그리고 이를 위한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의 필요성,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요. 이러한 물리적 기반 시설의 제약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성장 속도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AI 산업 전체의 발전 속도와 시장 경쟁 구도 자체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